안녕하십니까. 기초입문과정 11번째 시간입니다. 뭐 보고 있죠? 물권 강론 중에 용익물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봤죠? 지상권 봤죠. 자, 지상권 개념 정도만 잘 기억하세요. 건물, 공작물, 수목, 즉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죠. 자, 지상권에서는 존속기한 및 갱신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존속기한은 최장, 최단이 있고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갱신에는 약정갱신, 법정갱신, 즉 묵시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그리고 주임법, 상위법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에 의한 갱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념 잡으시고. 특수지상권이 있었죠. 그 중에 구분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의 개념, 특히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지상권이었습니다. 자, 용익물권 두 번째가 지역권인데요. 이 지역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는. 근데 문제는 거의 조문 위주로 출제가 돼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의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그냥 조문만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그럼 한 문제 맞추는 거야. 조문도 많지도 않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외울 거 외우지 않아도 될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초 과정에서는 어떤 권리인지는 기억을 하시죠. 먼저 지역권에서 말하는 역이란 무슨 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자로 요렇게 써요. 이렇게 역을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이익 또는 편익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 지는 당연히 땅지자겠죠. 그럼 지역권이 뭐냐?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해봅니다.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어요. 옆에 공로가 있어요. 그리고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통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포장도 돼 있고요. 폭도 넓고요.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가로등도 잘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요렇게 이 기존 통로로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20분 걸려요. 삥 돌아가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을소유 땅을 통행하면 1분이면 가. 당연히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이때 우리가 소유권에서 봤던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느냐? 안 돼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이게 맹지거나 이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갑소유 땅은 맹지도 아니고요.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하지도 않아요. 기능 좋아.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을하고 계약을 통해서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자, 이렇게 통로를 확보했어요. 이 통로, 갑을 위한 통로일까요? 갑 소유 땅을 위한 통로일까요? 당연히 땅을 위한 통로죠. 갑을 위한 통로라면 갑만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의 부인이나 갑의 자식들은 여전히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통로를 확보하면요, 이 통로는 갑 소유 땅을 통행하는 사람, 갑소유 땅을 통행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공로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통로는 갑소유 땅이 공로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타인 땅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이런 권리를 지역권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갑소유 땅이 밭인데 물이 없어. 물이 안 나와. 근데 을소유 땅은 빨대만 꽂아도 물이 나와. 그럼 갑이 을하고 계약을 맺고 여기다 펌프를 설치한 다음에 물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 물은 갑을 위한 물이에요? 갑소유 땅을 위한 물이에요? 갑소유 땅을 위한 물이죠. 땅에다 물을 들이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목적, 편리한 통로 확보라든가 물, 용수라고 합니다. 용수 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타인 토지를, 남의 땅을 자기 토지의 편익에 제공하는 이런 권리를 지역권이랍니다. 이때 편익을 받는 땅, 이걸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을 승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 승역지. 예를 들어 A 토지로부터 공로까지 통행 편익을 위하여 B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A 토지가 요역지, B 토지가 승역지. A 토지의 용수 편익을 위해서 B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경우, A 토지가 요역지, B 토지가 승역지. 자, A 토지로부터 쫙 보면 조망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을이 건물을 지어버리면 조망이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을하고 계약을 맺어. 건물을 못 짓게. 그래서 갑소유 땅으로부터 조망을 확보해. 그럼 갑소유 땅으로부터 을소유 땅에 건물을 짓지 않으함으로써 갑소유 땅이 편익을 제공했죠. 뭐 조망, 관망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토지가 토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것을 지역권이라 한다. 토지와 토지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역지가 성역지로부터 제공받는 편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특징은 타인 토지를 위해서 자기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편익을 위한 거는 인여권이라고 부르는 지역권이 아니라. 근데 우리 민법은 지역권만 규정하고 있지 인여권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역권은 유무상을 불문해요. 아까 갑이 을하고 계약을 맺고 통로를 확보할 때 을이 아예 그냥 무상으로 다니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가지급을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의 지상권자 등도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요역지는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여야 돼요. 당연하죠. 아까 통행지역권 생각해 보세요. 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통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승역지는 일부여도 상관이 없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다. 또 마지막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용수지역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물을 끌어와요. 그럼 이게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잖아요. 그죠?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역지 지역권의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과정에서 딱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성질까지 나와있는데 성질은 보지 마시고요. 지역권이 어떤 권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까지만 생각합니다. 자, 용익물권의 마지막 전세권이 나오는데 일단 전세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전월세 이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아파트나 주택 전세 계약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계약 많이 하죠. 이 전세 계약을 통해서 이 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이 사람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라는 것을 보통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자, 이런 걸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적 전세는 임대차의 일종이에요. 임대차. 그럼 전세권은 뭐냐?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전세권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오늘 아예 헷갈리지 말자. 내용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세권은 뭐냐? 세 가지가 전세권의 개념 요소예요. 첫째가 전세권자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가 남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해야 돼. 이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죠. 그 다음에 이 건물 중에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물. 용도가 뭐예요? 주거잖아요.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게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주택임대차도 타인 주거용 건물에 내가 전월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가 겹쳐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전세권이라는 건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수를 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준 게 있었잖아. 이거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갑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만약에 그럼 이 전세권자는요. 이 전세권에 목적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이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뭘 넣어서? 경매를 넣어.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요. 이때 타인의 부동산을 상수익하는 권리가 용익물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그 사람의 목적물을 경매 넣어서 받는 거. 그걸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결국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요소 3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수익하며 나중에 전세금을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다. 이게 전세권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질,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당연히 타인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대체로 하지만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건물도 객체로 합니다. 다만 농경지는 제외가 돼요. 농경지는요. 농지법을 적용해요.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로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건물이나 땅을 사용하다 보면 인접한 사람과 충돌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상린관계가 적용될 수 있겠죠.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물권적 처분이 당연히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물 일권주의 예외에서 봤죠. 타인 건물 또는 토지는 일부여도 상관없다 그랬죠. 일필토지 일부나 일동건물 일부도 전세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일필토지 일부나 일동건물 일부에 얼마든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죠. 또 전세권자가 죽으면 전세권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전세권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전세권 재산권에서 팔아먹을 수 있고 전세권자가 죽으면 상속도 될 수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고요. 담보물권의 성격과 요거는 1번은 나중에 보시고 2번을 봅니다. 전세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자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받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를 넣는데 이 경매가 임의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매 대가로 전세금을 우선 면제 받는데 여기서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뉘게 되고요. 임의 경매는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합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는요.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으면요. 바로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바로. 근데 강제 경매는 안 돼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바로 경매를 못 넣고요. 집행권한이라는 게 필요해요. 집행권한은 간단히 말하면 경매를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정당화. 무슨 뜻이냐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근데 그 갑이 돈을 안 갚잖아요. 자, 갑이 땅이 있다. 그런 이거를 법원 가서 경매를 신청하면요. 법원은 바로 경매를 안 받아줘요. 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채권자라는 걸 증명해라. 그렇잖아요. 아무나 와서 경매 신청하면 다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을이 채권자라는 사실, 또 그걸 못 받고 있다는 사실, 받을 날짜가 지났는데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권원이에요. 이렇게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매가 강제경매예요. 그래서 보통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승소를 해요. 그럼 그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게 강제경매예요. 그런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요.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다. 전세권 어때요? 전세금을 주면서 전세권 등기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토지 등기부란 걸 떼보면 저당권자 을, 전세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등기부만 떼서 법원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등기부에 이미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건 채권자라는 걸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죠. 이런 걸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결국 전세권자도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임의경매할 수 있다. 강제경매가. 전세금을 경매대가부터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전세권은요, 당연히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와 상속 등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보통은 계약, 전세금 지급, 전세권 등기 등을 통해서 취득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전세금이 도대체 뭐냐?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줬다가 나중에 전세권이 있으면 돌려받는 거죠. 그게 전세금입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은 무효고요. 다만 이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기존의 전세권자가 내가 전세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채권을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의 특징에서는 지금 요 2번부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는데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거나 꼭 줘야 되는구나. 뭐 요 정도까지는 전세금에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은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존속기간이 나왔네요. 자, 존속기간은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이 있다 그랬고요. 전세권에는 뭐가 규정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존속기한을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으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거나 권리 또는 계약을 언제든지 당사자가 소멸시킬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간다 그랬죠. 그럼 전세권은 뭐가 있을까? 일단 최장이 있어요. 10년을 넘지 못해요. 당사자가 전세권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0년을 못 넘어요. 딱 10년까지가 한계예요. 만약에 12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10년으로 단축시켜버립니다. 다만 건물 전세권만은, 토지 전세권 말고요. 건물 전세권만은 기간을 당사자들이 1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6개월로 정했어요. 그때는 1년으로 봅니다. 즉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 1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최장 10년이 원칙이 돼 10년을 넘지 못하되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 1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로 했죠. 지상권처럼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권리나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권은 후자로 갑니다. 313조.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이 되고요. 그 다음 각 당사자는 즉 전세권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상대방한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잖아요. 설정자가 소멸을 통고하는 경우, 전세권자가 소멸을 통고하는 경우 둘 다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이 지나야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권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됩니다. 요거는 기계적인 거니까요. 암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갱신이 나오는데 약정갱신 당연히 가능하겠죠. 당사자들이 합의로 갱신하는 걸까? 그래서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어요. 물론 갱신할 때도 몇 년 넘으면 안 돼요. 10년 넘으면 안 되겠죠. 이게 약정갱신이고요. 그 다음 묵시의 갱신이 있는데요. 그 묵시의 갱신도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이 돼요. 토지 전세권에는 묵시의 갱신이 없고요. 건물 전세권에만 묵시의 갱신이 인정이 되는데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은 그 요건과 효과를 기억하자 그랬죠. 나오면 법정 갱신, 묵시의 갱신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동갱신이에요. 자동갱신.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그 요건과 효과가 중요한 거죠. 전세권에는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있는데 그 요건이 뭐냐? 전세권 설정자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전세권의 존속기한 만료하기 전 당사자가 존속기한을 정했는데 그 만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료일 6달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그 다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갱신 거절 통지. 갱신 안 한다. 기간 끝나면 나가라. 이런 통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가운데 거 요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보면 머리 빙빙 돌아요. 이건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건물 소유자가,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 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 자동갱신 됩니다. 언제? 기간이 만료한 때에 자동갱신이 되죠. 자, 그럼 그 효과는 뭘까요? 조건이요. 전전세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돼요. 그런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돼요. 기간은 정함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313조가 적용이 되겠죠. 즉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게 되고요. 6달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을 소멸하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깨지니까 일단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어떤 요건 하에서 법정갱신이 되며 그에 따르는 효과가 뭐냐? 그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3가지 중에서 이번 시간에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어떤 권리인지를 간단히 살펴본 거예요. 적어도 기초과정에서 지역권이 어떤 권리고 전세권이 어떤 권리인가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용익물권 다 봤고요. 이제 담보물권 봐야 되는데 담보물권은 또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